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의 핵심 자주 국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이제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주권 국가가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예. 우리의 현실은 있긴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도 있는 것이고 북한 핵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통제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작전 통제권이 이제 6.25 발발 이후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1994년도에 그때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평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시에는 이제 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돼 오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012년도에 환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또 2015년도로 연기되고 이런 계속 단계를 거쳐왔죠. 그리고 대체로 보수 정부에서 이제 전시작전권 이제 환수 회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를 보여왔고 좀 진보 정권에서 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제 대체 기조를 유지해 왔죠. 어쨌든 잘 유지돼 오다가 진짜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딱 멈춰선 기분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가능하긴 한데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작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국방비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가능한 건데 한미 동맹이 이제 철저히 유지되면서 그 바탕 위에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자주국방 강조를 많이 했죠. 한국의 장성들은 부끄러워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에서. 네. 아무튼 이건 전시작전 통제권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언젠가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단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저는 좀 걸려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굴종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뭐 해석을 한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핵이거든요. 재래식 무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이라든지 뭐 무기의 최첨단화라든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과 대칭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작권을 지금 행사를 한다는 건 주한미군 2사단의 작전 통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괌이나 하와이에서 전개되는 B-1B 아니면 B-52의 전략 폭격기, 이 전략 자산에 실릴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들을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이 연합사령부 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전시잖아요. 북한이 지금 핵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전시인데 북한이 지금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뭐 정동영 장관도 독일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3대 국가다. 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전쟁이라는 건 곧 핵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와이와 괌과 미국 본토에서의 전략 자산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령관이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수가 계속 유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과 관련돼서 임기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이내에 우리가 핵 자산을 스스로 갖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구체화돼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아이고 전작권이 없으면 굴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핵과 관련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작권 관련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이 대통령이 직접 고쳐 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쳐 쓴 데는 어떤 의미가 원래 담겨있는 걸까요? 우리가 갖고 있던 통제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전작권 전환이라는 건 다른 얘기죠. 전작권 전환은 대단히 이제 평면적이고 단순한 차원임에 반하여 회복시키겠다. 예.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 그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미 연합사가 어떤 그 완전 운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단계를 검증을 거쳐야 돼요. 검증을 거쳐야지 이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까지는 거의 됐는데 3단계에서 평가 검증을 거치면서 지금 우려하는 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바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될 때 그때 한미 간에 이제 전작권 우리에게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의지가 필요해요. 예. 오늘 핵이라는 그 비대칭 전력 때문에 전작권의 문제가 계속 얘기돼 왔는데 지난 정권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단계, 2단계가 쭉 지휘 통제 능력, 감시 정찰 능력 이런 건 가져왔는데 갈 수 있는데 핵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이제 한미가 한국군 장성에 말이죠. 최종 지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게 잘 순항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순항이 안 되고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걸 검증할 길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시간이 이제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이재명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때도 2015년도까지 한다고 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이게 조건을 달면서 연기되고 계속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지난 정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고려하되 어떤 정권이 그리고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작전권을 우리 장성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뭐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지를 가지면서 미국과 같이 계속 이걸 협의해 나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완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면 예.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전작권 회복은 대선 전부터의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수냐 또는 전환이냐 이 문제는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환수는 시기를 지금 언제까지다라는 게 중점이 되는 것이고 전환은 조건, 모든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회복이라는 개념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환수 그러면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 환수 이렇게 환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프랑스가 가져간 우리 문화재를 환수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시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 빼앗겼던 것. 뭐 이렇게 이미지가 되고 있고 전환이라는 건 이양이라는 말처럼 누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그 옮기는 것 이렇게 네네. 의미가 되고 회복은 말씀하셨듯이 뭔가 손상된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 이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건강이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은 전환이냐 환수냐 이런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나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상쇄 그러니까 환수라는 이미지보다는 조금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회복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뭐 환수냐 뭐 전환이냐 회복이냐의 가장 큰 초점은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 조건이 완비가 되느냐 그 완비되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 마흥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네, 여야의 반응까지 들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징계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사들이 양심적인 판단을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검사들을 감싸는 모습인데 이 여야 입장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입장 전문을 다시 봤어요. 예, 예. 이게 과연 공무원법으로 처벌될 표현들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이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까 생크에도 나왔지만 이겁니다. 지금 검찰들을 죄악시해서 검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게 하고 공소권, 기소권을 분리하게 하고 네네. 해서 검찰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독점하는 것들이 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지금 법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 특검입니다. 특검은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권리, 기소할 수 있는 권리 다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언제나 자신들에게 어떤 수사가 왔을 때 불만을 표시하는 게 이거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그 다음에 이거 별건 수사 금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수사를 너무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사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갖고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특검은 그 모든 권리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검법을 지금 너무나 벗어나고 있다. 너무나 많은 별건 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별건 수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이라는 건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명한 어떤 특검을 통해서 상대의 정파나 상대 정당을 수사하는 것은 마음껏 수사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파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금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신들은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막상 자신들의 지금 친정인 검찰의 모든 손발을 다 잘라놓는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 특검의 입장을 밝혀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느냐? 이건 혼란스러우니까 특검 밝혀달라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일선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서 일선으로 복귀해서 폭증하고 있는 민생 그 사건 미제 처리를 동참하게 해달라. 지금 미제 사건이 2021년도에는 4천 건에 불과했어요. 4년 만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2만 8천 건, 2만 5천 건이 넘어요. 이 상황들이 뭐냐? 수사, 기소, 수사권 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어서 계속 늦어집니다. 네.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검찰청 개혁 디테일하겠다, 법 다 바꾸면 1년 동안 미제 사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제 사건 참여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라는 게 공무원법에 어떻게 위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검찰 해체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먼저 처음부터 그럼 아예 특검에 파견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이거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시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무슨 징계 사유다,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건 별도의 문제,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검사들로서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 반발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반발이나 지금 이게 저항으로 미치진 않아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안이 오면 말이죠. 검찰이 그야말로 집단혁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복귀시켜달라는 거에 초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특검 수사 다 마치고 복귀시켜달라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심을 드러낸 거로 해석하는 게 맞죠. 검사들의 이 검찰 특검에 파견된 분들의 이 생각이. 근데 이 부분보다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적절치 않은 전 논리라고 보는 게 이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예. 것이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고 국민의 대의기구는 뭡니까? 주권자가 결정한 법이에요, 이게. 그 특검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란과 관련된 특검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씨 특검은 내란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데 왜 우리는 수사기소를 같이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 이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또 하나가 검찰청의 해체 내년 10월 달입니다. 아직은 1년 유예기간이 있고 예. 지금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작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법안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 10월까지 아직 검찰이 유지되고 있는데 당장 자신들이 검찰에 특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물론 이제 특검 수사 끝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개혁이 이런 의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또 여야가 안에 학명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지금 의미가 없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너무 적대시하게 느껴져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와 기소를 특정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가 마련돼 있었던 것이고 일부 검찰들이 정치 검찰들이 그 특수부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뭐 특수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왔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반성을 해야죠. 물론 반성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치는 거 이렇게 지금 특검에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빨리 비켜달라. 이런 게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이게 검찰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한 극명한 이런 여야의 반응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의 반응도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반면에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 복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하는데 네. 아니다. 지금 특검 검사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달랠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40명이 진짜 빨리 뭐 복귀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려다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요가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이 수사 110명의 검사들인데 수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현은 뭐 지금 내부 어떤 동요가 크지 않다. 검사들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달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검찰 내부의 어떤 목소리는 사실 이 예전 같으면 교수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하게 집단항명이 있었을 겁니다. 검사들 회의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 파편화돼 있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사표를 던짐으로써 조직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데 지금 대행은 전혀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다. 구심점이 없으니까 파편화됐어. 밖에 없다. 파편화된 어떤 목소리밖에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주호영 의원이 지금 행안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검사들 기소총에 있는 검사들은 전체적으로 300명밖에 사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머지 2,000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중수청으로 갈 사람은 가야죠. 그럼 중수청에 안 갈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어떻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중수청에 갈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그만둬라 이 소리거든요. 건물도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그런 그 수사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이 있느냐? 아니 건물은 뭐 임대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안부에 지금 이미 간다는 얘기가 몇 개월부터 얘기가 돼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사만 지금 있습니까? 검찰청에 수사관들도 거의 7,000명이나 있어요. 그럼 수사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윤호중 장관이 못해요. 아니 그 사람도 뭐 알아서 거의 찾아야죠.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중수청의 검사는 검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수사관이에요. 그럼 수사관에 지금 법을 봤더니 실제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이 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제한을 뒀거든요. 또 예. 그러면 7,000명에 대한 그 수사관들에 대한 그 앞으로의 어떤 앞날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지금 안에 내부 동요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검찰만 없애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 구심점이 없이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최 교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 이거는 이제 거슬 수가 없어요. 검사들, 검찰도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아마. 뭐 78년 된 이 사법 형사 체계,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중수청에 가는 검사들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그 수사관도 수사관으로 갈 것이고 예. 검사도 수사관으로 갈 텐데 상당한 정도의 이탈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있어왔던 그 검사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수사하는 검사가 있긴 있지만 수사관의 이름을 하는 것이고 또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그 이름이 그 검사를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수사 기소를 이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였고, 그러니까 그쪽에 전 천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 기소를 정확히 분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거의 80년에 가까운 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왜 없겠어요? 있죠. 물론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검수완박 있었는데 그게 약간 불안전했었죠. 이런 게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게 나타날 겁니다. 그걸 이제 1년 동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 해체 내년 10월에 한다. 9월 말까지 유지하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우려들을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검찰 전문가들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검사들 2,3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사가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어쨌든 정치 검찰 일부 때문에 오명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도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만약 특검이 아니었다면 김건희 씨의 그 이른바 여러 가지 일들, 도이치주 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었겠어요? 명태균 씨 의혹도 마찬가지고 좀 그러면서 검찰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비치는 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게 1년 동안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예. 또 검사들의 사기 그리고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수사 역량 떨어지지 않게 하고 민생 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걸 해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건 거스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개혁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저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시는지 물론 뭐 짧게 전망하는 게 쉽지는 짧게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인데 오늘 네. 추록을 이제 진종호 의원이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겠습니다만 통일교와 그 국민의힘의 그 정교 유착,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뭐 태고조인가요? 거기서 이제 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취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또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와 관련이 돼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 때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정 종교의 그 신도들을 입당시켜서 뭐 유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통일교 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뭐 권선동 의원을 이제 당선시킨다 대표 경선에 뭐 이런 구조가 비슷한 거라서 네네. 이건 뭐 지방선거 이건 이제 그런 정황이에요. 이제 시작이 된 찰나다 이런 거긴 합니다만 아마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단지 이제 이 이슈가 정말 어느 사실에 정확히 근거하는 것인지 이걸 밝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총리실에서는 일단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안을 이제 전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지금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에 관련된 정교 유착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덮기 위해서라도 이걸 계속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좀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가 나눈 녹취와 지금 이 A 씨, 제보자 A 씨와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과 나눈 대화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다릅니다. 김민석 찍어라. 김민석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과 권성동으로 가야 됩니다. 권성동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 김기현으로 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당비 대납도 사실 그 흔적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아마 숫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3,000명이 완전히 적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서 구속해갖고 지금 당원 명부 받아서 다 수색해갖고 대조한 것처럼 똑같이 수사하라. 아니 녹취록이 이렇게 나왔다면 녹취록 그대로 아마 이 수사의 혐의의 그 경중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똑같은 잣대로 하지 않고 뭐 윤리감찰단이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로 하고 이쪽은 구속하지 해서 계속 내란 특검이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저는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